따라서 저도 상담을 할 때면 주택 취득자금의 원천을 고유 현금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기재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쓰디 쓴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립니다. 달고나 세금 임원재 회계사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의 작성과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질문하시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한 경우 이외에 다른 자산들을 처분해서 자금을 조달했을 때는 어디에 기재해야 되는지 이 부분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에는 자산을 처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과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 이외에는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으로 묶여 있는데요. 바로 이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는 가급적 기입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과연 이 내용은 어디까지가 맞는 말인지, 그리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 입력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는 가급적 기입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닌 직접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 현금 보유액 자체는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주택을 취득했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잔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이 부분을 예외사항으로 보고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법적인 자금들이 금융기관의 예금액 같은 추적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 실제 현금을 통한 거래로 발생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저도 상담을 할 때면 주택 취득자금의 원천을 고유 현금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예금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이라면 은행에 예금액으로 입금하신 다음에 거래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는 가급적 보유 현금으로 주택 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 기입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칸에는 보유 현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을 제외한 자산을 처분해서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란에 금액을 기재해야겠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 기재하게 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험금의 해지나 만기로 인한 환급금, 그리고 펀드의 처분금액, 기타 퇴직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분양을 통한 주택 취득과 같이 계약 시점부터 잔금까지 기간이 굉장히 긴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미래에 발생할 사업소득처럼 미래의 소득의 원천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특이한 항목들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금목걸이, 그림, 암호화폐, 기타 고가의 전자제품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타 자산을 처분해서 조달한 자금은 다 현금 등 기타 자금란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다른 항목과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MA 계좌에 있는 잔액은 기타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예금 잔액으로 볼 것인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종목은 주식의 처분 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기타 자산의 처분으로 볼 건지, 정기예적금은 예금란에 적어야 되는지 아니면 기타 자금란에 적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CMA 같은 경우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자산이고 또 요구불 예금처럼 내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항목에 속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CMA는 일반적인 예금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기타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하는 편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예를 들어서 QQQ라든가 ARKK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주식 종목과 같이 혼합해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식의 처분대금 등에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기예적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정해져 있고 내가 원할 때 인출할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지만 보통은 그냥 예금액에 포함해서 기재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되게 애매한 자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기재하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목적은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탈세된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것이지, 자금의 조달 원천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얼마나 잘 분류하느냐 이걸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정기예적금은 만기가 정해져 있고
내가 그것을 중도 해약하거나 만기가 도달하기 전에는 주택 취득자금으로 쓸 수 없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게 예금이 아니라 기타 상품란으로 봐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 기재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당 예적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중요하지 자금조달 계획서 상에 어떤 칸에 적는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정기 예적금을 기타 자산에 적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거는 예금액에 적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이걸 담당 공무원이 원하는 방식과 다르게 적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처벌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은 이 자금 조달의 원천이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자금 조달 원천을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상세 설명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지인이 있다면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숙명과 꿀잠을 책임지는 달고나 세금 임원자에게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